자, 이제 우리 균형점 이동 세 번째. 첫 번째 이제 수요와 공급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둘 다 변할 때 누가 더 크게 변했다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이렇게 따질 거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작게 변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자, 여기서 어떻게 따져줄 거냐면 수요 변화의 가격과 양을 따져보고 공급 변화의 가격과 양을 따져봤을 때 일치하는 게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일치하는 건 일치하는 것대로 판정하면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변화폭이 서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알 수 있고 하나는 알 수 없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는 변화는 알 수 없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고.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일어났어요.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크게 변했다는 얘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증가니까 양 증가. 자, 수요 증가면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면 서로 팔려고 내놨으니까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고 팔려고 내놨으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봤더니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양은 증가 일치됐으니까 결론이 양은 증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격은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서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건 변화가 알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알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왜 알 수 없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아직 그래프 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제가 그려주는 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 풀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오른쪽이 내려간 얘가 수요 곡선 D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오른쪽에 올라간 걸 공급 곡선 S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증가했대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자, 얘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갈 거고 얘도 증가해서 우측으로 갈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조금만 이동했다 해보죠. 조금만 갔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균형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균형과 나중 균형을 봤더니 가격은 올라갔죠. 양은 증가됐어. 우측 갔으니까. 근데 얘가 좀 더 갔다. 얘가 똑같이 갔다 해보죠. 그러면 똑같이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가격은 똑같을 거고 양은 오른쪽 갔어요. 양은 증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가면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죠. 가격은 내려가고 양은 증가됐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다라면 공급이 더 조금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똑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균형점이 만들어지는데 얘의 특징들은 처음보다 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 양은 증가됐다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네요. 얘가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다 갔으니까 양만 증가되었다라고 판정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해석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요나 공급 변화에 따른 양과 가격을 각각 판단해서 일치하면 일치하는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나가 일치하면 하나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 수 있으면 하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처음 배우니까 이렇지만 이제 보자마자 판정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가 판정할 때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가격과 양 중에 뭐? 양을 먼저 신경 쓴다 했어요. 양은 무조건 바로 판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이런 예가 있다고 해보죠. 첫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래요. 그럼 양을 이제 Q로 쓰고 가격을 P로 쓸게요. 보자마자 증가니까 양 증가예요. 얘도 증가니까 양 증가예요. 그럼 양은 일치가 됐네. 그럼 결론은 양은 증가. 그럼 다른 하나는 일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판정할 거예요. 얘를 보죠. 얘는 감소니까 양 감소. 얘도 감소니까 양 감소. 양은 일치됐겠네요. 뭘로? 감소로. 결론은 양은 감소야. 그럼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알 수 없다. 자, 다른 경우 보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래요. 자, 증가면 양 증가, 양 감소. 양이 일치하지 않았네요.
이제 뭘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그럼 가격은 알 수 있겠네요. 가격은 일치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일치됐는지만 해석하면 돼요.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공급 감소니까 가격 귀해진 거죠. 가격 상승. 가격은 일치돼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고, 네 번째도 보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인데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은 일치하지 않았죠. 그럼 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가격은 일치됐을 거예요. 어떻게 일치됐냐? 가격 감소니까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 공급 증가니까 가격 하락. 물량이 이제 넘쳐나니까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이죠. 가격은 하락으로 일치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크게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문제에서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했다. 어떻게 균형점이 변할 거냐 이렇게 나오면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작게 변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알 수 없다. 일치하는 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나가 일치하면 다른 하나는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뭐 먼저 판단해서 푼다? 양 먼저 판단해요. 양이 가장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키워드예요. 키포인트로 양을 먼저 바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양은 바로 수요나 공급의 증가 감소를 따라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을 먼저 판단하고 가격을 나중에 해석하면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머릿속에 기억할 건 둘 다 변했는데 누가 크게 변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하나는 일치하고 하나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가 하나 나와야 돼요. 알 수 없는 걸 먼저 판단하는 건 양을 먼저 판단하면 쉽게 나올 거예요. 양이 일치됐냐, 양이 일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자, 연습해보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래요. 그럼 양 증가, 양 증가. 그럼 결론은 양은 증가.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 수 없다. 그냥 물음표로 할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공급 감소니까 양 감소. 그럼 양은 감소될 거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 양 증가, 양 감소니까 이제 양을 알 수 없다가 되고, 이제 가격은 일치가 됐을 텐데 어떻게 되냐?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하나만 판단해도 될 거야. 일치했을 거야. 어차피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했을 거다.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니까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놓고 가격은 수요 감소해서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가격은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판단하면 돼요. 이걸 외워가지고 풀지 못하죠.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원리 이해해서 양이 증가면 왜 양이 무조건 증가냐? 곡선이 우측 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곡선의 이동부터 배웠어요. 첫 시간부터. 곡선의 이동을 배웠으니까 곡선의 이동을 이해하면 오른쪽 가면 양은 당연히 증가되겠지. 이걸 판단을 해서 양을 먼저 판단해 놓고 나머지 가격. 근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가 알 수 없다라는 거. 이걸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자, 네 번째 한번 보죠. 네 번째는 완전 탄력적일 때와 또는 완전 비탄력. 완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건 얘만 그래프를 그려요. 문제 풀 때 그래프 연습은 여기서 해요. 수요가 어떻게 생겼고 공급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려보면서 확인할 건 여기서. 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나왔는데 일단 얘 먼저. 완전 비탄력이면 뭐 내린다?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수직선이면 위아래 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는 못 움직이니까 뭐가 일정한 거다? 양이 일정한 거야. 양이 일정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중요한 뭔가를 다음 순환 때 배울 거예요. 함수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완전 탄력이면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이니까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자, 그럼 수평선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위아래 왔다 갔다 못하니까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이걸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서 좌우 안 가면 양 일정. 이렇게 수평선이면 위아래 못 움직이니까 가격이 일정.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일정. 역시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더 중요한 뭔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이렇게 나왔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다만 가만히 있는 곡선이 완전 탄력이다 라고만 나온 거죠. 가만히 있는 완전 탄력이고 이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만 변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따지는 건데 자 한번 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여러분도 이 그래프 연습해야 돼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가능한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에 해석하거나 보자마자 지문으로 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되기 전에는 그래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니까 무슨 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수요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기호로 D라고 써야 돼. 이렇게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공급 곡선 오른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자, 공급 곡선 그렸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데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이렇게 갔으니까 양은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위아래 변함이 없죠. 가격은 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격은 일정, 양은 증가 이렇게 된 거죠. 가격 일정, 양 증가. 두 번째 한번 보죠. 수요가 증가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완전 비 내렸대요. 그럼 무슨 선? 수직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또 그려봐야 되겠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무슨 기호 뭐? S라고 써야 되겠죠. 공급 S. 자,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 곡선은 오른쪽에 어떤 거? 내려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서 얘를 D라고 써야 되겠죠.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좌측 이동하면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겠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하락.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일정 이렇게 되겠네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양은 일정. 아 죄송해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얘가 1번, 2번 되니까 가격은 상승.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양은 일정 이렇게 됐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욕망은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나올 때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은 무슨 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하다?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양이 일정하다. 외우면 안 돼요. 이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머릿속에 왜 양이 일정한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양이 일정.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아래 못 움직이니까 가격이 일정한 건 수평선, 완전 탄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해봤죠? 네 가지 한번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죠. 25회 때. 자,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을 봤더니 공급이 불변이고 얘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불변이면 볼 필요가 없어요. 얘에 의해서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감소니까 뭐가 감소? 양이 감소. 그래서 양은 감소 나왔어요. 자, 수요 감소했으니까 인기가 떨어진 거죠. 안 산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하락.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뭐라고? 하락이 나와야 되겠네. 틀렸네.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어요. 땡큐죠. 이런 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답을 1번이 나왔고 1번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머지 보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집에서 복습할 때는 나머지도 한번 해석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1번이 답이네.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읽는 대신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은 지문을. 불변이니까 신경 안 쓰고 감소니까 무조건 양은 감소. 안 살려고 했으니 가격은 하락되지. 상승이 틀렸네. 땡큐 하고 1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실제 25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 틀리면 합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기 한번 해석해 볼까?
자, 5번 한번 보죠. 5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대요. 자, 근데 여는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니까 어디서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얘가 큰 경우니까 얘 안 보고 얘만 따져가지고 판단하면 쉽게 되는데 5번을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증가니까 양 증가, 감소니까 양 감소. 양이 일치하지 않네요. 뭘 알 수 없다?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격은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 상승, 공급 감소의 가격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 얘는 맞죠? 자, 이런 질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쉽게 나왔으니까 1번이 답이었지만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5번을 답으로 쓸 거예요. 알 수 없다를 알 수 있는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려고 할 거예요.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4가지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하는 것만, 둘 다 변했는데 크게 변했다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이건 어렵지 않고, 세 번째가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 없으면 하나는 알 수 있고 하나는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일치하지 않는 거, 가격과 양을 각각 따져서 일치하지 않는 건 알 수 없다. 네 번째,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해야 되겠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그려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죠. 탄력성.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다 이렇게 대답해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탄력성, 가격 탄력성. 대부분 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얘가 이게 아니었어 라고 계속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처음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탄력성의 이해. 우리가 수요 법칙을 배웠어요. 수요 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죠. 비싸면 안 사는 건데, 자,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격이 오를 때 오른다라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다. 가격이 하락한다라면 수요량은 증가할 거다.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만 얘기해줘요. 얼마 증가하냐 얼마 감소하냐 이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방향만 결정해 줘요.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걸 성질을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성질을 얘기해 주니까 정성적 개념이라 그래요. 정성적 개념, 성질을 얘기해 줘요. 자,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 그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큼 변화할 거냐, 방향은 이미 누가 정해놨어요? 수요법칙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공부할 때는 이미 수요법칙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당연히 내려갈 거예요. 뭐 때문에? 수요법칙에 의해서. 법칙이니까 모든 제어가 들어맞아요. 방향은 이미 정해놨는데 탄력성은 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큼 변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얼마큼 변하냐, 이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얘기해 주니까 정량적 개념이라 그래요. 정량적.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탄력성은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정량적 개념이에요. 양의 변화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A 재화가 있다고 해보죠. B 재화도 있어요. 자, 둘 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둘 다. B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둘 다 가격이 오르면 둘 다 수요량은 어때져요? 줄어들죠. 둘 다 수요량은 줄고 얘도 줄 거예요. 근데 봤더니 A와 B의 가격이 똑같이 10% 올랐는데 재화들마다 수요량이 줄어드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재화는 수요량이 5%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재화는 20% 줄 수 있고, 어떤 재화는 50% 줄 수 있어요. 그럼 재화마다 비싸면 다 안 사는데 얼마큼 안 살 거냐? 안 사는 양들이 다 달라요. 재화마다. 그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가격을 생략해서 탄력성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데,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다음 순에는 이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냥 탄력성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얘 차이를 보니까 둘 다 가격이 10% 변했는데 A는 5%밖에 안 줄었고 B는 20%나 줄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수철 탄력적이에요? 고무줄 탄력적이에요? 이 고무줄이 탄력적이라는 건 잘 늘어나거나 잘 줄어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 늘거나 잘 줄어든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변화가 크다 그래요.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큰 거예요. 탄력적이려면 변화가 커야 돼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변화가 컸어요? 가격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누가 컸다? B가 컸어요. B가 더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B가 더 탄력적이라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A와 B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보죠. 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모든 재화가 수요 법칙에 들어맞아서 수량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똑같이 10% 떨어질 때 증가된 수요량이 A는 5%만 증가했고 B는 20%나 증가했어요. 누가 더 탄력적인 거예요? B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B가 탄력적이다,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이 많이 증가되는 걸 얘기해요?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많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많이 변화됐다는 건 많이 증가되거나 많이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야, 탄력성이 크면 수량이 증가돼야지, 탄력성이 크면 공급이 증가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증가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거나 많이 감소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 변화가 크게 나타날 때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뭐에 따라서? 지금 뭐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가격 탄력성을 머릿속에 이해할 때, 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놨어요. 누가? 수요 법칙이. 비싸면 안 산다고. 근데 탄력성은 뭐냐면, 야, 가격이 변하는데 요만큼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커지거나 많이 작아지는데 얼마큼 변할 거냐, 이 변화율을 정해주는 것이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탄력성은 방향이라는 성질이 중요해요? 양이 얼마큼 변했는지, 양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 정량적 개념이라 그래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 그래서 양의 변화율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많이 됐다는 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많이 증가되거나 많이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식,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식. 뭐 너무 쉬워서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겠지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단 정량적 개념.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 수요량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A분의 B를 썼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 아, 그래요? 복습을 꼭 해야 돼요. A분의 B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학개론에서 이 식을 표현할 때는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 그래요. 또는 이걸 계산하려면 뭐로 나눈다? B를 A로 나눠야죠. 얘를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나오는 시험 지문이에요. 뭐분의 뭐라는 학개론에서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30가지 나올 거예요. 이것들을 표현할 때 지문에서는 뭐에 대한 뭐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이 분모에 있는 거예요. A에 대한 B. 자, 그러면 A분의 B라고 할 때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 대부분 뭐분의 뭐는 얘에 대한 얘의 값이니까 이걸 우리가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A에 대해서
B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A를 기준 잡았을 때 A에 대해서 B가 얼마나 변하느냐, B가 중요한 값이에요.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가격에 대한, 이런 얘기예요.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수요량의 비율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중요한 거? 수요량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론에서 뭐분의 뭐 나오면 분모가 중요하다, 분자가 중요하다.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하고 있으면서 뭐분의 뭐를 수식까지를 배워야 돼요.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습을 해야 돼요. 설명해줬던 내용이에요. 가르쳤던 건 빨리 내 걸로 만들어놔서 앞으로 즐겁게 공부해 나가야지. 가르쳤는데 또 까먹고 모르고 새로 배우고 이러면 계속 반복만 해야 돼요. 비례관계, 비례. 아래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비례는 커질 때 커지는 거, 반비례는 커질 때 작아지는 거.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가격 변화 오히려 작게 일어나는 것을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을 보니까.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되는데 아까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고 해서 수요량이 많이 증가돼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커야 돼요? 변화가 커야 돼요. 이 개념은 변화율이 크다는 건 많이 증가되거나 많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크게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변하냐면 방향은 이미 정해놨어. 만약에 가격이 상승한다라면 양은 줄어들 거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은 증가할 거야. 이건 수요 법칙이 이미 정해놨는데 가격이 커질 때 비싸면 안 사는데 조금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게 탄력적. 얘가 싸지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얘가 커질 텐데 증가할 텐데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 많이 증가하는 게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첫 번째 이해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된다. 자, 이 식 기억해놔야죠. 머릿속에. 앞으로 이제 가격 탄력성이 뭐냐 그러면 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값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절대값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절대값에 대한 이해를 해석해 줄 건데 절대값은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로 표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해석하고. 자, 그럼 읽어보죠. 가격 탄력성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의? 수요량의 변화율. 누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중요한 거예요. 얘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성이 어떻다? 클수록 크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비례 관계예요. 자, 그럼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단위값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단위값. 숫자에서 단위값이 얼마일까요? 1을 얘기해, 1. 수학에서, 과학에서 단위 숫자가 뭐냐 그러면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러면 만약에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대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을 퍼센트로 썼어요. 그럼 똑같으면 값이 얼마? 탄력성은 1이죠. 탄력성이 1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이니까 단위 값이니까 단위 탄력적이에요. 같이 변할 때죠.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해석할 건데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데 일단 탄력적이려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조금 변해야 돼요?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클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라 그래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값을 따지면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당연히 얘가 5% 변할 때 얘가 만약에 10% 변하면 5%분의 10%니까 1보다 큰 값 나오겠죠. 2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건 결과적인 거지.
이걸 단순히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결과값이야. 뭐분의 뭐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건 알아요. 이거는 해석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거고 얘가 만약에 10%인데 얘가 5% 변했다. 그럼 10분의 5니까 얼마 나와요? 0.5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은 값 나오는 거예요. 이 1보다 작은 건 결과값이지 이거 외워봤자 우리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건 얘예요. 얘.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단위 탄력적이냐 라고 할 때 같이 변하면 1이니까 단위 탄력적, 양이 더 변하면 더 많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이란 말은 배웠죠.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이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좀 더 깊은 이해는 다음 순환 때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 자, 이렇게 보죠. 얘가 수직선이에요. 그러면 비 내리니까 뭐?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겠죠.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양이 변하지 않죠. 양이 뭐 한다? 일정하대요. 이 일정하다는 양, 이걸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양이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이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좌우로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네요. 그럼 탄력성 값은 얼마일까요? 가격분의 양인데 양 변화가 0이래. 변하지 않는데 0이래. 그럼 뭐다? 0이 되겠죠.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좌우로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양의 변화율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여기 이제 완전 탄력이면 무한대, 완전 비탄력이면 0 이것도 한번 해석해 줄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일단 수직선이냐 수평선이냐만 알면 우린 충분히 잘한 거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 이걸 해석하는 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변했냐? 양이 많이 변했냐? 양이 적게 변했냐? 그럼 만약에 A라는 재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A는 가격이 3%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가격이 3% 변했는데 양이 5% 변했대. 양이 많이 변했죠? 그럼 뭐다? 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탄력성을 얘기할 때 이미 탄력적이다라고 탄력성을 결정했죠?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격이 3% 변할 때 수량이 5% 변했다고 그랬죠? 변할 때 요만큼 변했던데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이미 누가 정해놨어요? 수요법칙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얘가 3% 변할 때 5% 변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가격이 3% 인상했대요. 상승했대. 그럼 얘는 5%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가격이 올랐대.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5% 감소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만약에 3%가 변하는데 가격이 3%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량은 5% 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이미 방향은 수요법칙이 정해놨으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요법칙은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변할 때 얼마큼 변하냐, 수요량이 많이 변하냐, 가격보다 조금 변하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탄력성이에요.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해서 많이 변화되는 것이 탄력성이 큰 거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 그래프는 문제를 맞추기 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려면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경사가 급한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사실. 세워져 있으면 경사가 급한 거예요. 우리 뭐 경사가 너무 급해서 힘드네 이런 얘기하죠. 많이 세워져 있을수록 경사가 급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좌우로 세워져 있거나 세워져 있을수록 수직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급한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크기는 세워져 있을수록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가 경사도를 얘기해요. 경사가 급하다는 건 경사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크다는 건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완전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비 내린다 배웠고,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이죠. 세워져 있을수록 비탄력이에요. 누워져 있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얘를 한번 해석해 보죠. 이 탄력적인 걸 이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경사가 뭐다? 완만하다 얘기해요. 완만하다. 경사 크기가 작다. 얘는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경사가 완만하고 기울기 크기가 작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런 이해는 물론 설명해주면 맞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도 괜찮은 내용인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한번 비교해보죠. 자, 그럼 얘가 여기 갈 때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할 거예요. 가격은 요만큼 변해야 돼요. 가격이 어떻게? 상승. 양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양은 감소.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니까 오른쪽 내려가는 곡선 당연히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알려면 변화율을 알아야 돼요. 가격은 요만큼 변했어요. 근데 양은 어떻게 변했어요? 양의 변화율이 훨씬 얘보다 크게 변했네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뭐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완만해져야 가격보다 양이 더 많이 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걸 보니까 여점에서 여점으로 갈 때 봤더니 가격은 요만큼 변했고 양은 요만큼 변했어요. 가격은 훨씬 많이 변했고 양의 변화가 적죠. 양의 변화가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그 곡선이 세워져 있을수록 양의 변화가 작은 거고 누워져 있을수록 양의 변화가 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다 해석하진 못하고, 이해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하면서 이제 암기해야 돼요. 이해는 왜 할까요? 왜 이해해야 돼요? 뭐 하려고 이해하죠? 암기하려고 이해하는 거야. 암기하려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면 이해한 내용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잘 합격 점수를 맞는데 도움이 많이 안 돼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해서 천천히 풀어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해했으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암기해서 짧은 시간에 실수하지 않고 배웠던 게 맞냐 틀리냐만 딱 체크하고 기계적으로 체크하고 시험 봐서 60점 넘으면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목적은 학문 연구가 아니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하는 건 암기가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해야 돼요. 많이 누워져 있을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많이 세워져 있을수록, 비 내리는 거니까 세워져 있을수록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 비탄력이면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가요. 자, 그러면 보죠. 탄력성이 작대요. 세워져 있다, 누워 있다. 세워져 있어요. 탄력성이 작대. 탄력성이 작으니까 탄력적이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니까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어야죠. 세워져 있다 표현을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문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우리가 다른 내용을 해석해요. 탄력성이 크다래요. 탄력성이 크면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죠. 누워져 있어야 돼. 그럼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해놔야 돼요.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고 완전 탄력이면 누워져 있으니까 이건 뭐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고 경사와 기울기 크기의 의미를 경사가 급한 것은 세워져 있는 거, 기울기 크기가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거, 얘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3번은 이미 배웠죠?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리니까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좌우로 안 변하니까 양이 일정하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수평선이면 뭐가 일정하다? 가격. 가격이 위아래 안 움직이니까 가격이 일정하다. 중요한 내용이고, 역시 우리 시험에 이 단어 표현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에요. 자, 이제 분수식 계산 한번 보죠. 분수식 계산.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이런 게 이제 수학적 기초예요. 내가 뭐 산수 초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했다 그러면 잘 배워서 이제 우리 계산 문제 풀어내야 되는데, A분의 B라고 읽어요. 이거 우리가 지문에 어떻게 표현한다?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라 그래요. A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때 값을 구하려면 B 나누기 A로 계산기에 누를 거예요. 만약에 5분의 10 나오면 얼마? 10 나누기 2 하면 얼마?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죄송해요. 5 나누면 2 될 거예요. 이제 계산기에다가 10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B를 A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럼 이제 보죠. A분의 뭐는 B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몰라. 얘를 구해야 돼요. 뭐분의 뭐는 뭔데? 얘를 구할 때 얘를 이렇게 곱하면 돼요. 곱해주면 되니까 네모는 A 곱하기 B로 구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5분의 네모는 2 이렇게 나왔어요. 네모는 얼마?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10이 되면 5분의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네모를 구할 때는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모르는 것분의 A는 B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자리를 바꿔도 돼요. 자리를. 그럼 B가 이쪽 가고 모르는 게 여기 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A 나누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분의 10 이렇게 나왔어요. 10 나오고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0은 네모니까 이 네모는 얼마? 10 나누기 2 하면 5 나오겠죠.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네모를 자리를 바꿔서 A 나누기 B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그럼 결국 이제 분수식의 계산 나올 때 아래쪽 거는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아래 것들은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자, 25회 때 보너스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가격 탄력성이 2다. 가격이 4%, 가격 탄력성이 2래요. 그러면서 수요량이 얼마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요량이. 그러면 탄력성식을 알고 있죠. 탄력성은 어떻게?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 2.0이니까 2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얼마? 4% 변했대요. 수요량이 얼마 변했냐를 모른대요. 얘를 구하래. 그래서 수요량이 얼마 변했냐라고 얘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한다? 뭐 한다? 곱한다. 얼마 변한다 그러면? 수요량은 8% 변한다. 그냥 보너스인 거죠.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8% 변하는데 얘가 8%가 감소할 거냐 증가할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 줄까요? 수요 법칙이에요. 탄력성은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제 방향이 증가했냐 감소됐냐를 알려면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봐야 돼요. 가격이 비싸졌죠? 비싸면 안 산다. 8% 어떻게? 감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건 뭘 쓴 거다? 수요 법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말이 없어도 모든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 법칙 마지막에 써서 탄력성으로 8% 계산해 놨고 수요 법칙으로 해서 방향 감소된다. 비싸졌으니까 안 산다. 8% 감소.
이런 거 나오면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때는 좀 출제자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쉬운 거 하나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다른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계산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분수식 계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 건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연습 안 하면 풀라고 못 풀어요.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간단하구나,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고 이제 연습해야 돼요. 집에 가서. 시간이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경기 변동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문제집을 나눠줬으니까 쉬는 시간에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럼 문제 풀어요. 이따가 문제 풀 시간을 조금 주긴 하겠지만 배운 데까지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